서울의 한 평범한 카페. 창밖을 지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분주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인생이라는 과업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매 순간 치열한 전략과 운이 따라야 하는 고난도 서바이벌 게임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취업 공고의 희소성, 통장에 찍히는 미미한 이자 수익, 그리고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파트 층수만큼이나 높아진 진입장벽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치명적인 0.1%의 신호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과거 부모 세대가 고도 성장기의 파도를 타고 노력만큼의 보상을 거머쥐었던 표준 난이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와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 폭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의 늪이 결합하며 청년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수치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각종 지표들이 왜 이토록 불길한 경고음을 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고 누군가의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무뎌졌던 경제적 수치들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서막을 열어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의 기록이 아니라 한 세대가 마주한 거대한 장벽에 대한 보고서이자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읽어내야만 하는 시대의 암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지표 중 하나인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거나 단기 유동성 지표가 0.1%포인트 변동할 때 시장에 민감한 자금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기저에서 발견되는 불협화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의 한파는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 수치 뒤에 숨겨진 구직 단념자와 불안전 취업자의 폭증으로 실체를 드러냅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고 채용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에게 가혹한 형벌로 돌아옵니다.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의 하방 압력과 대출금리의 고공행진이 맞물리며 영끌로 대변되던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형국입니다. 가계부채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청년들은 소비를 줄이고 꿈을 유예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균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시장은 이와 비슷한 미세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파도가 머리 위를 덮친 후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저축의 무용함과 주거 비용의 폭주는 단순히 한 세대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노후화되고 부채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0.1%의 움직임이 어떻게 청년들의 점심 메뉴를 바꾸고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며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야 합니다. 경제 충격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은 정교하면서도 무자비합니다. 그 핵심에는 유동성의 역설과 자산 가격의 비동기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실물 경제의 성장보다는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사회적 약자,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한 청년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서민들의 실질 임금을 갉아먹습니다. In Creole, C plus I plus G plus X minus M이라는 국민소득 결정식에서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가계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 해도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면 노동의 가치는 자본의 증식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청년이 코인이나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슬픔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되는 긴축의 시대에 접어들면 정보와 자본력에서 밀리는 개인들은 가장 먼저 퇴출당하게 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이른바 부채의 덫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넘어 세대 간 부의 이전 통로가 막혀버리는 사회적 동맥경화 현상과 다름없습니다. 0.1%의 금리 인상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수치지만 대출로 주거를 해결한 청년에게는 한 달 식비가 사라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경제정책의 실패와 외부 충격이 한 국가의 청년 세대를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던 그들은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오늘 번 돈을 오늘 쓰는 생존형 소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더욱 뼈아픕니다. 2017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를 상회했습니다. 국가부채 위기가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이나 영국으로 떠나는 브레인드레인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인 저금리 정책 고수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청년들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자원부국이라 할지라도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청년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신뢰의 붕괴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청년의 삶에 어떤 지옥을 선사하는지 증명합니다. 한국은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국의 외환 보유고와 산업 경쟁력은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겪었던 거품 붕괴의 고통과 신흥국들이 겪는 화폐 위기의 불안 요소가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묘하게 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은 활력의 상실입니다. 경제학에서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그 사회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취업과 저축, 주거라는 인생의 기본적인 3요소가 무너진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곧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이어져 노동 공급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며 다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인생 난이도의 급상승은 이러한 거시 경제적 침체의 결과물이자 원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도로 저해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목매고 여유자금이 기술 개발 대신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 대비 낮은 노동 생산성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교육 서비스 간의 불일치는 청년들을 고학력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의 CDS 프리미엄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1997년처럼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청년 세대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만성적인 시스템의 괴멸입니다. 0.1%의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한 유리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부채 가구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들며 환율 방어에 비상이 걸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암세포를 제거하기보다는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려 해도 기득권의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전달되는 경로가 왜곡되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여전히 안전자산이나 투기적 자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0.1%의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네덜란드식 모델이나 파격적인 주거 혁신을 이룬 북유럽의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이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내는 신호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때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예측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재건입니다.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 걔는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이제 경제적 문해력은 교양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입니다. 단순히 아껴 쓰고 저축하는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변동성에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달러 기반 자산이나 글로벌 지수 펀드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인적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역량이나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고용시장의 한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부채 관리의 철저함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축복이지만 하락장에서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금리 변동 추이를 0.1% 단위로 살피며 자신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정보 공유와 사회적 목소리 내기입니다. 파편화된 개인은 거대 자본과 시스템의 횡포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연대하여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생존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냉철한 현실인식과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에 가만히 서 있는 배는 침몰하지 않지만 목적지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하고 때로는 그 파도를 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생 난이도가 급상승했다면 우리는 그 난이도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청년들의 삶이 이토록 팍팍해진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단순히 게으른 개인의 탓도, 무능한 정부의 탓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모순들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0.1%의 금리, 0.1%의 환율 변동, 그리고 0.1%의 성장률 차이. 이 미세한 수치들은 우리 사회의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저축의 의미가 퇴색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기업은 단기 수익보다 세대의 공존을 고민해야 하고 정부는 표심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며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누렸던 기회의 일부를 후배들과 나누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통찜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소멸해가는 과정의 단말마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지표를 살피며 치열하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입니다. 난이도가 높아진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당신이 절망에 침식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1%의 신호가 경고가 아닌 기회의 신호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의 추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유동성의 흐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돈이 얼마나 막힘없이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지만 청년들에게 유동성은 곧 기회의 총량과 직결됩니다. 2020년대 초반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수도꼭지를 끝까지 열어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코인과 주식 시장으로 뛰어든 청년들은 잠시나마 자본주의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시중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양적 긴축이라 부릅니다.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실물 경제의 약한 고리들입니다. 대출로 연명하던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는 곧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증발로 이어집니다. 통계상으로는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로 채워진 착시 현상이 가득합니다. M2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인 예대금리 차가 벌어질 때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0.1%의 유동성 위축은 기업에는 채용 규모 10% 축소로 개인에게는 결혼자금 마련 기간 5년 연장으로 치환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생 난이도의 급상승은 결국 거대하게 부풀었던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고 그 뒷감당을 자산 기반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구조적 비극의 산물입니다. 돈의 흐름이 멈춘 곳에서 청년들의 꿈도 함께 멈춰서고 있습니다.